취업을 뽀개서 큐레이션해주는 칩복코디 여의도 호랑이 권혁주입니다. 자, 2020년 여러분 2020년 채용시장에서 중요한 것 역시나 기본적인 상식 부분이겠죠. 특히 경제 상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만큼 채용 여러분 준비하시는 데에서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물어보면은요, 당연히 알아야 될 어떤 경제 상식을 너무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해를 못하니까 암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기존에 많이 나왔던 내용들, 그다음에 또 앞으로 알아야 될 또한 새로운 트렌드들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프레즈로 안 했습니다. 이렇게 뭐예요? 바로 PPT로 좀 준비했었는데 여러분께 오히려 도움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제가 PPT로 준비하는 날은 뭐다? 왜 PPT로 준비했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께 파일을 드리고자 PPT로 준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칩복코디 딱 보시고요. 유튜브 한국직업방송 가보시면 칩복코디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거기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 프레지가 안 돼서 우리은행인가요? 아무튼 그 자료를 이렇게 PPT로 준비해서 드리겠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막 자료 달라고 하셔서 막 메일 보내라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20년 채용 준비하시는데 칩복코디가 힘이 되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이런 텍스트 자료 같은 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한국직업방송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4차 산업혁명 한번 알아볼까요? 너무 많이 들었죠, 여러분. 근데 제가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들에게 4차 산업을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그러면 이게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왜 말을 못 할까?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기술 혁신에 따른,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정의 변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4차 산업이 뭐니라고 보신다면 지금의 현재 기술에 따라 산업지형이 바뀌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지금의 기술이 뭐예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뭐 드론, AI, 로봇 이런 거죠. 지금의 빅데이터 이런 지금의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산업정이 바뀌는 것 이것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4차 산업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죠. 4차 산업 나오고요. 1차 산업은 뭐였죠? 그렇죠. 18세기의 증기기관의 혁명이었죠. 1차 산업의 혁명은요. 뭐예요? 증기기관의 개발을 통해서 기계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때였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뭐 산업혁명 얘기할 때 나왔던 이런 거겠죠. 분업화되고 산업이 그때부터 확산되는 이런 1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이게 18세기였습니다. 자, 2차 산업혁명은 뭐였죠? 19세기에서 20세기 초였고요.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기관이었죠. 전기에너지였다. 아하, 전기에너지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다음 거 볼까요? 3차 산업은 뭐예요? 20세기 후반입니다. 컴퓨터 및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정보의 혁신을 우리가 3차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취준생이라면 4차 산업의 정의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4차 산업을 안다는 얘기는 1차, 2차, 3차도 같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차 산업은 뭐다? 컴퓨터였습니다. 자, 4차 산업 나오죠? 21세기 초였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자율주행, 말 그대로 IoT 말씀드렸죠?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빅데이터 이런 거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여기까지만 알면 사실 너무나 단편적인 거고 잘 보세요. 1차 산업 18세기, 2차 산업 19세기, 20세기 초, 3차 산업, 4차 산업, 20세기 후반, 21세기 초 뭐가 되고 있죠? 산업혁명이 짧아지고 있죠. 굉장히 짧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 동시에 겪었죠. 저희는 아마 여러분은 아마 4차 산업 취준생분들 같은 경우 나이대가 한 4차 산업혁명 정도를 이제 겪는 세대라 본다면 저희 세대 생각보다 제가 좀 나이가 있어요.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3차 산업혁명도 겪었고요. 특히 이제는 저 대학교 때 한메일이 처음 나왔으니까 이거 뭐지? 하면서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와 이거 봐봐 메일이 가 이러면서 막 정말 대학생 때 막 그랬었는데 3차 산업혁명에 컴퓨터의 기반 있었고 4차 산업혁명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겪고 있죠. 그래서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는 거죠.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더 5차 산업, 6차 산업 굉장히 짧아지겠죠. 이렇게 기술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산업정이 바뀌는 것. 이게 뭐다? 4차 산업의 산업혁명의 정의다. 지금의 기술이 뭐다? 앞에 나왔던 것, 로봇, 드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이런 기타 등등의 새로운 기술들의 발전.
이런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4차 산업을 정의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산업기술을 볼게요. 4차 산업에서 여기에 나오면 초연결성 초저지연이라고 나옵니다. 네트워크는 5G예요. 5G인데 제가 여기서 항상 이제 퀴즈를 드려요. 왜 4차 산업은 5G가 완성이 돼야 될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에 관련된 산업들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4차 산업을 이해했을 때에 면접 가셔서 이런 얘기하면 아마 굉장히 오하실걸요. 어떤 거냐면 왜 5G가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깔려야 되냐면 우리 자율주행차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초연결성 초저지연이 돼야 됩니다. 레이턴시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딜레이가 없어야 됩니다. 신호에 대한 레이턴시가 없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 센서에서 멈춰라.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차와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서버와 통신을 하면서 앞에 사고가 났으니까 멈춰라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레이턴시가 있다 보니까 이게 2, 3초 후에 만약에 신호가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 사고가 나겠죠. 1초 사이에 엄청나게 빨리 다가가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내가 하면은요 지구 반대편에서도 어가 울려야 되는 레이턴시가 전혀 없어야 되는 레이턴시가 제로가 되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율주행차가 가능한 거죠. 자율주행차 대표적인 4차 산업의 혁명 가운데 기술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는 뭐가 돼야 된다? 근간에는 5G, ICT 기술이 인프라로 깔려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이 이루어지려면 4차 산업이 완성이 되려면 ICT, 특히 5G의 인프라가 완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ICT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4차 산업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께 설명한다면 이 포인트도 꼭 짚어주셔야 돼요. 뭐냐면 각 나라마다 4차 산업 중에서 그중에서 발전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 기술 중에서도 로봇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미국도 로봇이라든지 드론, 특히 중국 같은 것도 드론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뭘까? 4차 산업 기술 중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기술들이 굉장히 빨리 진보되고 있을까라고 봤을 때 바로 뭐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힘, 바로 통신 인프라죠. ICT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4차 산업 기술을 봤을 때 정말로 ICT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께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라? 아하, 우리나라는 ICT 중심으로 정보통신 기술로 기반으로 해서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와, 이 친구가 4차 산업을 정말로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아마 평가를 받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G 네트워크의 5G의 초연결성, 초저지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산업 구조는 4차 산업 가운데서 이렇게 변하겠죠. 지능화 효율사가 되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공장, 지능형 로봇, 3D 프린팅,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정밀 의료, 맞춤형 교육, 핀테크 혁신, 그다음에 뭐 테크핀이라도 할 수 있겠죠. 또한 공공 서비스는 국방, 치안, 복지 혁신이 4차 산업 가운데 구조가 일어날 것이다. 사회 구조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이 이름에 말미암아 4차 산업이 옴으로 말미암아 산업 기술은 저렇게 바뀌고 산업 구조도 저렇게 바뀌는데 사회 구조도 이렇게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나요? 저숙련, 단순, 반복 일자리는 뭐가 된다? 고용에서 줄어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 자꾸 제가 4차 산업 하면서 이거를 제가 이야기하냐면 토론 면접 갈 때 이런 표현해도 되나요? 꿀리지 말라고. 토론 면접할 때 항상 여러분 말할 겨를이 없으면 진짜 그 난감한 게 진짜 이게 정말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 나왔다. 굳이 4차 산업 아니더라도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술들이 있잖아요. 금방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 드론, 로봇 많은 거. 이런 얘기가 튀어나왔는데 내가 할 얘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서 말씀해 드린 건데 사회구조로 본다면 사회구조 측면에서 본다면 고용의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저숙련 반복 일자리는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노동의 질이 좀 떨어지죠. 우리가 생산할 때 뭐가 들죠? 그렇죠. 자본 들고요. 기술 들고요. 그다음에 뭐가 된다요? 토지 노동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돼요? 기본적으로 생산의 3요소 중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자본의 가치는 올라가고 기술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자본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노동의 가치는 떨어진 시대잖아요. 근데 그 노동은 보다 단순 일자리. 저숙련 단순 작업하는 이런 노동의 일자리는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구조가 굉장히 많이 변하겠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긱 이코노믹 들어보셨죠? 한국은행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한국은행에서도 2019년도 초반이었나요? 5월 달이었나요? 보고서까지 낼 정도로 뭐한다? 긱 이코노믹, 긱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2020년에도 더 그러겠죠. 긱경제가 뭐예요? 말 그대로 단순 노동들. 그죠? 내가 시간을 내서 짧게 일할 수 있는 것들.
긱경제에 굉장히 좋은 뭐 플랫폼이나 일 수 있겠지만 일할 때 일하니까. 하지만 뭐야? 산업 지형으로 본다면 고용 구조로 본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 정규직이 아니고 짧게 단기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노동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안 좋은 어떤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공의 구조가 4차 산업혁 가운데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삶의 질 볼까요? 편의성은 증대되죠. 자동화 진화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개인 후생이 굉장히 증가되죠. 왜냐하면 맞춤형으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삶의 질이 고도화되는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토와 오포 서비스. 여러분의 직무가 만약에 유통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상거래 부분이라면 오토와 오포 서비스의 개념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실제 제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기술 공무직 같은 시험 있죠. 특히 이제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NCS 경제 상식 부분이라든지 정말로 자주 나오는 게 오토와 오포 서비스 이런 부분이죠. 오토는 뭐예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 뭐예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을 보내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ICT 기술, 정보통신 기술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누군가가 여러분께 오토가 뭐니 물어보신다면 한마디 포인트 딱 집어주시면 돼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거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잖아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을 보내는데 근데 거기다 더 고도하게 좀 더 있어 보이시려면요. 기본적으로 뭐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거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적 가치와 고객 정보를 온라인에서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내본다는 방향성이 좀 강조되고요. 협의의 개념,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본다면은 온라인으로 모아서 오프라인으로 보낸다는 의미고, 광의의 개념, 그러니까 넓은 개념으로 본다면 좀 더 폭넓게 이해한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다. 이게 정말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 여러분이 많이 쓰고 있죠? 배민, 배달의 민족, 다방, 여기 어때, 야놀자, 특히 여러분 또 쓰고 있는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사이렌 오더 쓰시나요? 그 스타벅스 어플리케이션 가보면 이렇게 미리 주문하는 거. 사이렌 오더가 대표적이었죠. 미국에서도 사이렌 오더가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 O2O. 사실 근데 O2O는요, 2017년도 이슈입니다. 이미 한 4년 전, 3년 전 이슈예요. O2O는. 그래서 이미 일반화돼 있잖아요. 배민 여러분 다 쓰고 계시잖아요. 일반화돼 있죠? 요즘에는 오포 서비스, 오포 서비스.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입니다.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 온라인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오프라인 기업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비즈니스 플랫폼인데, 제가 왜 자꾸 강조드리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계 기업 지원할 거 아니잖아요. 이 방송을 보시면 물론 외국계 기업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유독 오포 서비스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가 오포 서비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통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유통 강자가 누구 있죠? 양대 산맥을 꼽으라 그러면 신세계와 롯데가 있죠. 신세계와 롯데가 항상 라이벌 관계죠. 근데 치열하게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온라인 시장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일단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유통 강자가 워낙 강해요. 거기에 온라인이 포함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포 서비스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융합하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이라고 보통 표현하지만 결국엔 융합입니다. 융합. 롯데가 가장 잘 밀었던 거 뭐였어요? 한때 밀었던 거.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밀었던 거. 옴니 채널이었잖아요. 옴니 채널. 롯데 같은 경우는. 롯데 지원하신 분들은 그 옴니의 개념 몰랐으면 안 됐었죠. 그 당시 한 2년 전 채용시장에서 롯데 지원하신 분들은 옴니에 대해서 개념 못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옴니가 뭐예요? 옴니로 간다. 이런 광고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옴니 채널. 온라인을 가든 오프라인을 가든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상품을 살 수 있는, 어디를 가도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유통의 개념이 바로 옴니 채널이잖아요.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나라는 유통의 오프라인 강자들이 대기업이고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들어갈 회사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온라인보다 온라인과 합치되는, 융합되는 이런 오포 서비스. 대표적인 게 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 고가 있었습니다. 아마존 고 여러분 꼭 영상 찾아보실 권유드립니다. 거기 가면 뭐가 돼요? 들어가서 물건 집고 나오면 되죠. 알아서 계산이 됩니다. 되게 신기하죠. 와비파커는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안경입니다. 안경인데 어떤 사람이 창업을 했는데 대박이 났죠. 미국에서. 안경인데 온라인에서 팔았어요. 온라인에서. 근데 온라인 기업 아닌가요? 그래서 온라인 기업입니다. 근데 얘네가 오프라인 매장을 내기 시작합니다. 왜?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야 되겠다고 깨달은 거죠. 왜 그러냐면 오프라인 매장은 뭐 하는 시대죠?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장입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와비파커가 온라인에서 안경을 가지고 엄청나게 성공한 벤처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매장을 끊임없이 늘려가고 있는 부분.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합치 오포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 가지만 더 이미 말 나온 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오프라인을 잘 구축하는 회사, 제가 양대 회사, 우리나라 유통회사 두 군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다른 회사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잘하는 데가 바로 저는 이제 신세계라고 보통 말씀드리죠. 스타필드 가보셨죠? 스타필드 보면 어떻게 됐어요? 동선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동선이고요. 무엇보다 경험을 많이 하게끔 만들었죠. 정영준 부회장이 심혈을 기울였잖아요. 바로 이제는 그분께서 말씀하셨죠. 오프라인은 물건을 사러 가는 곳이 아니라 뭐다? 경험하고 즐기고 웃으러 가는 곳. 정말로 그 정신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모든 유통업체가 경험하러 가는 곳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대가 빨리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오포 서비스, 혹시나 여러분 오토바 오포 서비스 물어본다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확실히 아시겠죠? 자, 그래서 또 넘어가고요. 자, 유튜브 전성시대라고 나누는데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필립 코틀러께서 우리 필립 경영학의 아버지죠. 경영학의 대부. 필립 코틀러가 이제 마켓 4.0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케팅을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마케팅 전략 수립 목표 프로세스네라고 이해하시겠죠. 뭐 타겟팅 설정하고 고객 지도 작성하고 뭐 수립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는 마케팅 평가하고. 근데 여기서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이제는 콘텐츠를 창조한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저 6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필립 코틀러가 가장 강조했던 게 콘텐츠 증폭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께서 만약에 면접을 딱 들어갔어요. 뭐 어떤 회사든 간에 면접에 들어갔는데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여러분께.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사 상품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방법, 우리 자사 상품을 세일즈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자사 상품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판매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 다양한 학생들이, 다양한 취준생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얘기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인플루언서를 가지고 뭔가 구전 효과라 그러죠. 바이럴 마케팅이라 그러죠. 이런 동영상을 가지고 이런 바이럴을 일으키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온라인 쪽으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필립 코틀러의 마켓 4.0에 나오는 콘텐츠 마케팅 8단계를 도입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6단계에 대한 부분, 증폭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많은 서비스를, 아무리 많은 광고를 내봤자 뭐가 돼요? 요즘에는요. 인플루언서의 한마디. 여러분 많이 보시는 유튜버들의 한마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많은 기업들이 자사 상품을 내도요. 그것을 증폭시켜주는 스피커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광고를 내도 그 광고를 가지고 SNS상에서 스피커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 우리가 그런 걸 봤을 때 아더피플이라고 얘기하는데 시몬스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아더피플이라는 개념인데 다른 사람이 얘기해주는 이런 서비스. 이게 바로 컨텐츠 증폭 부분이거든요. 누군가가 증폭해 주는 거. 컨텐츠를 가지고 대화하고 SNS상에서 유행어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걸 활용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고객의 경로지도 볼까요? 자, 고객은요 기본적으로 분류가 있죠. 잠재 고객, 신규 고객, 기존 고객, 충성 고객, VIP 고객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잠재 고객 있죠. 신규 고객 있고 기존 고객 있고 충성 고객 있고 VIP 고객이 이때더라. 요거 그냥 정리만 해주세요. 고객 분류를 한다. 이렇게 꼭 이해하시면 되겠고 특히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고객 분류가 돼 있으면 면접 들어가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상경 계열이라든지 아마도 유통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기획 쪽으로 여러분 직무로 가신다 그러면 실제 이제는 토론 면접 들어가거나 토론 면접이 있는 회사라 그러면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면접을 보실 때에 요 고객이 분류가 돼 있으면 말할 껌더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잠재 고객은 내가 어떻게 접근하겠다. 신규 고객은 내가 어떻게 접근하겠다. 충성 고객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접근하겠다. 굉장히 그 요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표다. 그래서 고객 분류 꼭 결정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필립 코틀러가 얘기하는 5A라고 얘기하는데 얘기하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냥 인지가 되고 호감이 되고 질문이 되고 행동이 되고 옹호되는 게로 간단한 사실만 기억해 주시는데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브랜드를 만났을 때 여러분께서 질문이 주어집니다. 자사의 브랜드를 어떻게 알릴 것이냐라는 만약에 면접 질문이 들어온다면 필립 코틀러가 얘기하는 5A의 고객 경로 지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지죠. 브랜드를 인지합니다. 그런 다음에 호감을 갖게 되고요. 그 부분 좋아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고객들은 뭐에? 그 상품이나 그 브랜드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죠. 질문하면서 확신을 가지죠. 거기에서 행동하게 되죠. 구매하는 행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옹호 단계, 뭐냐면 추천하는 단계. 야, 그거 써보니까 좋대더라. 써보니까 너무 좋아. 한번 써볼래?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뭐가 돼요? 인지의 단계로 다시 가겠죠. 그러면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5단계 5A에 대해서 좀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 면접 들어가서 이 5A의 고객 경로 지도대로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이것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B2B2C 개념 또 이것도 굉장히 화제였죠. 앞으로도 또 화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에서요. 2015년 좀 오래됐습니다. 삼성전자에서 4차례나 사내 방송에서 야, B2B2C 개념에 대해서 알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B2C는 뭐예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죠. 회사가 고객한테, 그렇죠? B2C, 소매점이죠, 대표적인. B2B는 뭔가요? 회사 대 회사로 거래하는 거. 그럼 B2B 플러스 B2C예요. B2B2C는 뭐냐면 잘 생각해보시면 인텔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텔. 뭐예요? 여러분 컴퓨터 사실 때 브랜드 보고 사시나요? 아니죠. 그 안에 들어간 칩, 중앙처리장치, CPU가 무엇인지, 인텔인지 아닌지, 어떤 칩인지를 보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사는 건 인텔 칩을 사는 게 아니라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인텔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B2B가 아니라 B2B2C 최종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으면 나가 뭐 한다? 거래처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죠. 특히 우리가 소부장이라 얘기합니다. 소재, 부품, 장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2020년에 정부가 소부장, 이런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많은 인력 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소재, 부품, 장비에서 기본적인 게 뭐냐면 B2B2C입니다. 왜? 삼성이 소재 하잖아요. 부품 하잖아요. B2B2C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결국에는 원청회사, 나의 부품을 사가는 회사한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예요? 소비자들이 나를 보고 물건을,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자. 그게 뭐예요? 그 중심에 뭐가 돼요? 품질이 우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4차례나 사내 방송에서 B2B2C에 대해서 강조했던 거예요. 여기에 나오죠. 열심히 눈도장을 찍다 보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부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요. 사용 후 만족하면 그 일부러 그 부품이 들어간 물건만 찾게 돼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고객사는요, 자연스럽게 그 부품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필리커트는 이 과정을 견인 효과라고 보통 표했습니다. 삼성 얘기죠. 삼성 얘기 딱. 삼성 반도체 안 들어가면 불안한 거예요. 삼성 반도체 사람들이 원하니까 모든 기업들이, 모든 완성체 업체들이 삼성 반도체를 사가는 거죠. SK 하이닉스를 사가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B2B2C의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이 B2B2C 개념, 애자일 전략 말씀드립니다. 애자일 전략. 애자일이라는 뜻이 뭐예요? 민첩함이라는 뜻이죠. 무슨 기존의 우리가 사업 전략은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과하고 보고하고 재계획하는 이러한 순서대로 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가 된다? 4차 산업혁명이고 워낙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야, 이렇게 가다가는 야, 이건 트렌드 놓쳐. 그래서 뭐예요? 일단 실행하고요, 빨리 실패하고 원인 분석 및 배움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피드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업에 적용하는, 일단 시작하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업 전략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즘에 기업들이 다 애자일 전략을 쓰고 있어요. 특히 벤처기업 중심은 더더욱 그렇고요. 대표적인 사례 말씀드릴까요? 깜짝 놀라실걸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애자일 전략으로 나온 겁니다. 유명한 법칙 있죠? 4-2 법칙. 그게 뭔지 아세요? 4명의 인력이 한 팀이 돼서 2달 만에 결과물을 내놓는 게 4-2 법칙입니다. 이 4-2 법칙으로 카카오톡이 나온 거라니까요. 4명의 인력이 뭔지 아세요? 1명의 기획자, 2명의 개발자, 1명의 디자이너가 한 팀이 돼서 프로젝트를 구성합니다. 세상에 이로운 서비스를 내요. 그중 하나가 카카오톡이었고요. 이거를 뭐예요? 2달 안에 고객들한테 내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2달 내놓고 났는데 피드백이 안 좋아, 버리는 거죠. 또 새로운 프로젝트 하고. 4-2 법칙 너무나 유명한 법칙이었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안 되겠죠? 혹시나 카카오톡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 4-2 법칙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이 이 4-2 법칙 때문에 나온 거예요. 유명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애자일 전략이거든요. 빨리 실행하고요. 그냥 2달 만에 보는 거 아닙니까? 해결 보는 거 아닙니까? 빨리 실패할 거면 빨리 실패해서 이거 왜 실패했지? 원인 분석해서 다시 한번 적용하는 거예요. 카카오톡이 그렇고, 여러분이 지금 카카오톡 어디 카카오뱅크부터 시작해서 테크핀 기업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이런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렇게 애자일 전략을 하고
이때더라. 그래서 이런 전략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경제 상식으로 2020년의 화두거든요. 꼭 알아두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드칼페의 법칙 마지막으로 메드칼페의 법칙과 고든무어의 법칙 나오는데 뭐 적성 검사라든지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사내에서 보는 여러 가지 NCS도 마찬가지고요. 경제 상식에서 자주 나왔던 문제였죠. 메드칼페의 법칙은 그냥 말 그대로 규모의 경제를 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 그대로 여기 나오는 네트워크 효과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캡처 뜨시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거 정말 단골로 나오는 법칙 중에 하나 무어의 법칙. 무어의 법칙 이건 뭐야? 반도체가 2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법칙이죠. 이게 경험적 예측인데 워낙 문제 자주 나와서 사실 이거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요. 그냥 반도체가 2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 2배로 증가한다는 뭐 경험적 예측이었습니다. 이것을 깬 게 황해 법칙이었죠. 황창규 회장이죠. 지금은 황해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거는 1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 근데 이것도 좀 뭐 깨졌긴 깨졌죠? 한번 캡처해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래서 뭐 무어의 법칙, 황해 법칙, 메드칼체의 법칙 이런 것까지 이제 법칙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워낙 그 제가 지금 읽어들었던 이러한 경제 상식은요. 사실 여러분 이제 기출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 또한 앞으로도 2020년에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경제 트렌드와 맞물려서 또 자세하게 한 번 더 나올 만한 어떤 문제들이거든요. 상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드렸고 여러분 2020년에는 더더욱더 이런 기본적인 상식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들 잘 이게 이해하셨다가 꼭 활용해 주시면 굉장히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칩보 코드 역시 다르죠. 여러 가지 이슈 상식들, 그다음에 또 기업 분석들 했고요. 2020년이기 때문에 한번 새롭게 여러분 경제 상식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또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런 경제 상식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칩보 코드 여의도 호랑이 번역 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